관심 섹터와 수익 기법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충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 한 20여 분 정도 6월 주도주 찾기 시간에서 관심 섹터 그리고 시간이 조금 만약에 남는다고 하면 수익 기법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방송 시간 출연을 통해서 1000% 통과됩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죠. 이제 또 부채한도 협상이 통과되고 나니까 이제 금리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시장은 관심이 조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8일 날 또 선물 옵션 만기가 있죠. 여기에 이제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있고 단기로는 어떻고 그 다음에 또 중기로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수 기술적 분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이동근 투자클럽 매일 오후 6시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공략 섹터 사실 우리 시청자님들도 그렇고 지금 올해 지수는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수는 올라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님들의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뭐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썩 좋지는 못하다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식 맛보기는 시간이 허락하면은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한도 협상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조금 이제 투자 경력이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해마다 이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지난번에 제니디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게 통과 안 되면은 S&P 500 기준에서 35%, 40% 정도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상당히 이제 경각심을 좀 주고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좀 어느 정도 투자 경력이 되시는 분들은 속으로 그냥 웃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 앞으로는 사야 된다라는 거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요게 끝나고 이제 금리 결정, 금리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6월 14일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0.25%를 더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이제 결정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주관적인 내용인데 저는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내용인데 이번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에서 만약에 0.25%를 올리게 되면 연준의 정책 수단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0에서 0.25% 금리에서 지금 5.25%까지 상단에 올렸단 말입니다. 올린 데 따른 정책 효과, 물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동결했을 때 어떤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려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부채한도 협상은 상원을 통과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이 나오면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완전히 정시해서 소멸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내용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 기회를 삼는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라인에서 과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뭐 매월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45일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이 FMC의 이제 금리 결정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이슈들이 나올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 핵심을 판단할 때 과열이니까 긴축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긴축이 일어난 경기 부진에 초점을 맞추면서 부양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이걸 이제 보셔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마냥 계속해서 FOMC만 열리면은
뭔가 뭐 금리를 올리니까 또 뭐 베이비 스텝 뭐 이런 내용들, 요즘 이제 빅 스텝 뭐 이런 내용들은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실탄 자체가 고갈이 됐다. 연준이 동원할 수 있는, 계속 마냥 금리를 올릴 수는 없거든요. 마냥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경기가 심각하게 침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거의 연준이 독박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연준은 지금 자기네들이 금리를 올렸으니까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이거 1번하고 2번하고 봤을 때 2번 쪽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게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 확인이 여러분들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비운동 부분 고용자 수 변동이 되겠습니다. 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월 초에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첫째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그 전에 이제 ADP 민간 고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부채 한도 통과가 되니까 또 시장을 약간 이제 하방 쪽으로 보거나 부담을 느끼고 보는 쪽에서는 야, 고용 지수가 좋게 나오니까 긴축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ADP 민간 고용이 나오니까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이 높게 나오면 분명히 부담을 받을 거야라고 했는데, 오히려 미국 시장이 올라갔었죠.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실업률이 3.7% 나왔거든요. 실업률이 예상이 3.5였는데 3.7이 나오니까 시장은 뭐냐면은 나쁜 것보다 오히려 부양 쪽의 어떤 이슈들, 이런 내용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3.7% 나오니까 그러면은 고용지수가 조금 높게 나와도 긴축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드러낼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 자체가 부채 한도 통과하고 기준금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앞으로는 물론 많이 상승을 해서 자율적인 조정 이런 내용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긴축보다는 부양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의장하고 부의장의 지명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5월 20일경에 동결과 예상보다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 예상보다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들을 했었고, 연준 부의장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금리를 만약에 동결을 하면서 한번 건너뛰게 되면은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연준의 수장이라는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 부의장은 한번 건너뛰면은 그동안 연준 쪽에서 행했던 내용들을, 많은 내용들을,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데이터가 만약에 한번 건너뛰었을 때 연준 쪽에 더 원하는 바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긴축을 다시 강화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두 분의 얘기를 봤을 때는 긴축에 대한 어떤 강화 이런 내용들을 보다는 약간은 이제 부양 쪽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을 중단하는 이런 쪽에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 연준의 실탄이 고갈됐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지금 이제 5.25%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5%대 상단으로 지금 가 있는데, 그 5%대 상단은 미국의 금융위기 오기 전에 그때 상당히 고금리 시점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연준 쪽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올릴 수 있는 정책수다 뭐 해봤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무료 방송에 계속 말씀드릴 때 금리를 이렇게 이제 올리면서 거의 포물선 곡선을 그리면서 여기가 한 5.25% 되는데, 자 그러면은 올리세요. 0.25%. 더 올려보세요. 그럼 5.5% 되죠. 더 올려보니 0.5%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 수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연준 쪽에서도 관리를 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제 14일 날 결정이 될 때
저는 이번은 건너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 부분은 제가 뒷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일 날 이제 선물옵션 만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3개월간의 수급을 본다라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보면은 현물 쪽에서 개인 투자자는 7.2조 원 정도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지수 반등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매도 일변도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은 6.7조 정도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지수의 주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기적인 어떤 포지션 자체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게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리고 이제 선물 쪽에서도 개인은 8,581계약 정도를 매도를 했고 기관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그림을 가지고 보시면은요. 상단에 있는 거하고 하단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포지션을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 포지션은 이제 만기로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수렴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은 이제 지수의 변동성은 조금 더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현재 여기가 기초자산의 가격이 여기 있는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약간 위쪽 단기 포지션은 그렇습니다. 약간 있죠. 중기적인 방향성으로 보면 2635 이하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지션에서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잖아요.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개인 투자자는 손실이 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물하고 선물 쪽에서 매도를 상당히 많이 해놓은 상태죠.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시장 자체를 현재 부정적으로 약간은 보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이 포지션을 봐서 지금 현재 지수의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개인의 지수 전망 그러니까 2,600포인트 이상 그 다음에 2,635 이게 어느 정도 합리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2,600하고 2,635에서만 투자하라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쪽으로 포지션을 봐야 되냐면은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익권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2,643 이상으로 해서 요게 외국인들이 되겠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강세 포지션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에 대한 선물옵션 만기야 뭐 요 수준에서 마무리된다고 봤을 때 중기적인 어떤 전망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따라서 지수가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차트를 미국 나스닥 차트하고 국내 증시 차트하고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 국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따라가는 시장이 딱 나스닥밖에 없어요.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 닥스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고점이 나왔던 자리를 이미 고점까지 갔다가 완급 조절을 받고 있는 거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거의 뭐 매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IT 비중이 높고 미중 간의 분쟁, 그 다음에 한미 간의 관계 이런 내용들에서 미국의 IT 기업들 나스닥의 지수 차트를 쫓아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제 나스닥만 보면서 이제 국내 지수를 예측을 해도 저는 뭐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고점이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여기가 뭐냐면은 62%짜리 되돌리면서 저점을 다중 바닥을 잡으면서 저점은 나왔습니다. 저점은 나왔고 여기에 이제 추세를 보시면은 여기 고점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여기 고점대를 돌파를 하면서 약간 이제 완급 조절을 하고 있는 흐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중장기 이동평균선 추세를 타면서 올라갔다가 모이면서 꺾어져 버렸죠. 꺾어져 버리면서 지금 주가 지수가 요 정도 올라와 있는데 밑에 하단에 보면은 전부 다 중장기 이동평균선들이 깔려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씩 등락이 나와서 안 팔아도 손해를 안 보는 구간에 대부분 투자자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팔 이유가 없겠죠. 그럼 우리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나스닥 지수 차트하고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월 5일 2180포인트에서 대바닥 1월 5일 변곡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이후부터 해서 보시면은 B, 그 다음에 C 보시면은 여기 추세를 그리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여기 보시면 2625포인트하고 2582포인트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지금 현재 선물 옵션 만기 포지션을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2625는 2022년도 6월 달에 2625에서 개파락이 나오면서 2550까지 떨어졌던 갭을 메꾸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파생 쪽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포지션을 잡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아무튼 이제 여기에서 추세를 보시면 ABC에서 저점을 찍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완급 조절만 잘하면 위쪽으로 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 선물 옵션 파생 포지션에 맞춰서 지수를 보시고,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로는 완급 조절 2625 구간에서 아래로 2582 사이에서 완급 조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달 2700포인트,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작년도에 2180포인트 막 밑으로 깨고 내려가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올해 상반기에 2900포인트까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전혀 2600 정도까지 갔으니까 저도 뭐 신빙성이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선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쪽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까지 잘 끌고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라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들은 단기로는 2700, 중기적으로는 2900포인트에 대한 내용들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지수 내용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동근 투자클럽 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매일 오후 6시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수를 이렇게 봤으면은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떤 쪽을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 뭐 방송에서 여러분들 다들 얘기했고, 뭐 배터리 2차 전지부터 해서 뭐 반도체부터 해서 뭐 좋은 섹터들은 제가 여기 말씀 안 드려도 다 하실 것 같아요. 다 하시겠고, 오늘 뭐 내일 급등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 다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은 뭐 다른 분들 말씀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외를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외를 많이 받고 있고, 사실 조금 있다가 제가 개인 투자자들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 보시면은 아마 나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외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일단 내동매매 자제하시고요. 시간 끈기 깡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없으면 수익 내기 힘들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왜 그러냐면은 시간 끈기 깡은 기관 투자자가 없어요. 기관 투자자는 여러분들이 한매 요청하면은 무조건 팔아줘야 됩니다. 손실 나면은 기계적으로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자꾸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을 이기려고 하는데, 정보를 많은 좋은 정보를 가지고 절대 외국이나 기관보다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내동매매 자제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코로나 팬데믹부터 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2020년도 1월 달부터 해서 2020년 10월 달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급락이 나왔을 때 물론 급하게 급락이 나오면서 뭐 재산이 반토막 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급반등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잘 하셨어요. 이때는 정말 주식이 얼마 안 된,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주린이 투자자 이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수익을
엄청나게 수익을 보셨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쉽게 좀 보였을 수도 있다. 아, 이게 주식이구나. 코인도 그때 급등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얼마를 매수했냐면은 61.9조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상승이 나왔을 때 10월 달부터 해서 고점까지 80조를 매수했어요. 80조. 그러면 이 두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게 약 한 140조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고점 찍고 떨어지는데 이때 25조 정도 샀습니다. 이게 합치면 약 한 170조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군 할아버지 이래에 단기적으로 한 1년, 2년 사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170조 정도 산 역사가 없다. 산 역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고점에서 물렸고, 예, 물려가지고 이제 끈기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 끈기가 부족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이 구간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점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소 쪽에서 막 15조 6천억 정도 어저께까지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8.8조를 매수를 했어요. 이 구간에서. 이 뭐냐면은 이제 2차전지 고점권에 전부 다 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이 소외받지 않으려면은 내동매매 이거 하시면은 정말 안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갈 거는요 놀러 다니실 때 가시고요. 주식은 절대 친구 따라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 것인가? 일단 앞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연준은 긴축하고 물가 이거 강조하겠지만은 시장은 부양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그다음에 금리제가 동결로 간다라고 물론 뭐 제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동결로 간다라고 하면은 성장 섹터,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냐? 경기 민감 섹터를 간다라고 하면. 자, 오늘 이제 방송에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섹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주의 있게 왜 그러냐면은 방송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급등하는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이슈가 되니까 그 얘기들은 상당히 핫하게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오늘 급등했습니다. 저점에 있고 떨어져 있는 종목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관심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경기 종합지수, 경기 종합지수는 선행지수, 동행지수, 수행지수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동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승액 같은 경우에는 예, 증가가 되면서 이게 터닝 포인트를 위쪽으로 잡았어요. 반면에 선행지수 쪽에서 코스피 지수는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여기 보시면 건설 수주라든지 재고 수산 지표라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앞에 있는 게 경기 선행지수, 요게 동행지수예요. 경기 선행지수가 98포인트까지 봤는데 이게 어떨 때냐면 이게 코로나 나왔을 때. 이것도 제 예측이 조금 틀렸네요. OECD 같은 경우는 경기 선행지수가 4월 달에 터닝 포인트를 잡았는데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요게 지금 98포인트 정도까지 빠졌다라는 거는 거의 바닥권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고 동행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터닝 포인트를 위쪽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건설 기승액 동행지수입니다. 이거 저점 찍고 위쪽으로 지금 조금 꺾여도 이쪽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건설 수주 엉망입니다. 지금 건축 허가 면적이라는 수주라는 이런 것들 엉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놀러 다니실 때만 가시고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 여기에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 정치 우라카미 군의회가 얘기했던 정치 사계로 보면은 지금 현재 요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요 구간에 들어와 있고 경기 선행지수가 돌았으면 이제 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봄을 대비를 하셔야 된다. 예, 봄을 대비하셔야 된다. 예,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고 건설업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설업종은 지금 요게 업종 차트입니다. 제가 종목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뭐 건설업종 해봤자 뭐 그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업종 차트가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왜 건설업종에 대해서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되냐면은 내년도에 국내외적으로 정치적인 이벤트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 또 미국은 대선이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0 1년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완전 소모전이에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후복구 재건 이런 내용들을 해서 미국의 캐터필라 이게 뭐 한 8% 정도씩 급등이 나오고 하면서 건설 건자재 섹터들이 움직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그다음에 네옴시티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이런 내용들을 해외 쪽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건설 수주가 지금 기석해군 올라왔지만 수주가 상당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죠. 그러면은 앞에 제가 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건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고 건설 현장들이 전체적으로 뒤로 딜레이를 시켜놓고 있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원자재 가격 오른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금리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PF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막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금리가 어느 정도 동결이 된다라고 하면 주택 경기나 이런 것들 지금 금매 나온 것들은 다 팔렸거든요. 그러면 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건설 수주나 이런 것들이 현장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사야 돼요. 그러기 전에. 그거 나오고 난 뒤 사는 거는 여러분들 진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시고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건설업종 쪽에서는 뭐 건설 건자재도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건설 기계 쪽도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건설 업종들도 될 수 있겠고요.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 이제 포커스를 여러분들 맞춰서 가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라이온 캠텍은 제가 검색식 맛보기 검색식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되면은 할 수 있고 안 되면은 제가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거는 좀 가벼운 얘기니까 좀 얘기를 좀 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8시에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라이온 캠텍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 급등 나오는 종목을 어떻게 잡아내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녁 8시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